최근 대한민국 해상안보에 상당히 치명적인 분석이 공개돼 우리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예상평가센터가 분석한 중국 미래 국방력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까지 중국 해군은 총 5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항모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에게 위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서해를 기준으로 두 국가는 180km라는 짧은 거리를 맞대고 있어 항시 중국의 침략을 경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물론 한국 또한 구축함 12대와 대형 수송함 2대를 필두로 한 강력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전에 있어 전투함의 체급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함선의 최대 천적인 전투기까지 더해진다면 방어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국의 항공모함이 알려진 위상과 다르게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은 한참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단적인 예로 얼마 전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에 동원한 6만 5천 톤급 항공모함 라오닝함과 7만 톤급 항공모함 산둥함이 연합 공격을 펼치더라도 미국의 10만 톤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단독 전투력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선 라오닝함은 2012년에 진수됐지만 원본은 소련이 만들다만 구식 항모입니다. 당시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항모를 들여오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렇게 찾은 것이 다 망해가는 소련이었습니다. 1988년 소련은 쿠즈네초급 항공모함의 2번함을 건조하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서 68% 정도 완성된 이 항공모함은 이후 우크라이나로 넘어갔고 1998년 홍콩의 한 작은 회사가 카지노로 개조하겠다며 고작 266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절대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을 무기화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이 홍콩에서는 중국이 세운 유령 회사였고 당초 계약 조항이 무색하게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은 소리 소문 없이 랴오닝함으로 개조당해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이 역시 중국스러운 짓을 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이 덕에 중국은 이 극비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독자적인 항모 건조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로 함께 탄생한 산둥함 역시 랴오닝함의 기술에 중국의 개량을 더한 사실상 동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항공모함임에도 배수량이 5,000톤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흡사합니다. 게다가 간신히 경항모에서 벗어난 배수량이다 보니 두 항공모함 모두 미국의 항공모함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함재기 이함 방식으로 스키점프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공모함 선수에 급격한 경사를 준 스키점프대는 기껏해야 100m 내외인 항공모함 비행갑판에서 함재기 제트 엔진의 추력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부족한 양력을 보완하는 이함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전투기가 이륙하려면 최소 6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고 웬만한 전폭기는 1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보니 항공모함의 비행갑판 정도 길이에서 아무리 스키점프대를 이용해봐야 지상에서 이륙할 때 얻는 양력에 비하면 한참이나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는 함재기를 탑재한 항모가 최고속으로 달린 상태에서 이함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기체 무게를 상당히 줄여야만 간신히 이함할 수 있습니다. 즉 스키점프대 이함은 제약 조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재기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무장과 연료 탑재량을 줄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함재기와 중국의 함재기가 서로 동등한 성능의 같은 숫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전투력과 작전 시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랴오닝함, 산둥함의 전투력이 로널드 레이건함에 비해 한참 밑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항공모함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강속 상륙함을 제외하고도 현재 보유한 11개 항모전단 모두 함재기 이함 방식으로 캐터펄트 사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키점프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명된 캐터펄트는 원리가 아주 간단한데요. 쉽게 말해 전투기를 시속 200km 이상의 아주 강력한 힘으로 끌어서 쏘아내는 방식입니다. 항모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양력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가 없으니 함재기에 외부의 힘을 가해 억지로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캐터펄트는 무려 1903년에 처음 발명되어 공기식, 화해학식, 유압식 등 여러 종류가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에는 효율과 안전성 문제로 증기식과 전재기식 단 2가지 방법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하얀 연기가 바로 캐터펄트에서 새어나오는 증기입니다.
이를 모르는 많은 분들이 이 연기를 보고 함재기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마찰력으로 바퀴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로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현대과학의 직결체인 항모가 증기를 쓰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항모에서 증기가 가장 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항공모함이 출력과 신뢰성이 높은 증기 터빈 엔진을 사용합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역시 다량의 증기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압축된 증기의 힘은 강력한데요. 일례로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에서 사용되는 C-13 캐터펄트는 중량 35.4톤의 함재기를 고작 94.5m 내에 시속 225km까지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2톤이 넘는 자동차를 무려 2,400m나 날려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원리는 새총과 비슷하지만 위력은 감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게다가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빨라 C-13의 경우 주간에는 37초에 1회, 야간에는 1분의 1회씩 함재기를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기식 캐터펄트의 무작정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엄청난 크기와 함께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캐터펄트만 해도 무게가 무려 1,500톤에 달합니다. 심지어 가끔씩 충분한 증기압이 모이지 않으면 사출시 함재기가 충분한 속도를 얻지 못해 바다로 처박혀버리는 불상사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캐터펄트 정비와 운용에 관련된 인원만 자그마치 120명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출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항공모함이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 건조된 항모들은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달고 나오는데요.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비교적 최근부터 실전 도입하기 시작한 캐터펄트로 증기식 캐터펄트의 모든 단점을 극복한 최첨단 사출 방식입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두 개의 레일에 서로 다른 극의 전류를 흘려보내고 자석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을 이용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일건과 유사한 원리인데요. 이 덕에 매번 함재기를 사출할 때마다 무려 610kg의 증기가 필요했던 증기식 캐터펄트와 반대로 충분한 전력만 확보되면 언제든 함재기를 사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의 압축, 생산 등이 사라진 만큼 부피와 무게도 증기식 캐터펄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출력도 훨씬 강력한데요. 증기식 사출기의 미는 힘은 평균 95메가줄인 것에 반해 전자기식 사출기는 그보다 29% 향상된 122메가줄의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출격은 함재기 출격 시 더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사출될 때 전 구간의 힘이 동일하고 부드러워서 함재기와 캐터펄트에 가해지는 충격도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비와 운영에 관련된 인원도 훨씬 적게 운영됩니다. 바꿔 말하면 항모 유지비를 훨씬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인데요. 심지어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단점은 아주 치명적이어서 현재는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급과 중국이 최근 진수한 푸젠 함만이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운영하려면 최소 125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전력 소모량이냐면 가장 최신형인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급은 되어야 간신히 4개의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럴드 R 포드는 무려 700메가와트급 가압형 원자로 A1B 2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생산량만 300메가와트에 달하는데요. 그러나 미군에서는 이 제럴드 포드조차 이멀스를 유지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건조하는 차기 항공모함의 발전량을 더욱 늘려 건조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중국의 푸젠함은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3개나 운영하고 있는데도 핵 추진이 아니라 재래식 디젤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발전량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164메가와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적은 용량이냐면 42,500톤급 프랑스 샤롤드골함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샤를드골함은 민수형 전용 측 우라늄을 사용하는 150메가와트 출력의 K15 가압경수로 두기를 이용해 총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젠함의 반쪽만한 배가 2배 더 많은 전력을 생성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푸젠함이 낼 수 있는 전력으로는
전자기식 사출기는커녕 레이더조차 운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푸제남이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푸제남은 무늬만 항공모함이지 그 실체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데요. 오죽하면 중국이 자력 개발한 첫 번째 항공모함인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조차 진수식에 불참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차기 항공모함인 004형 또한 핵 추진 기술력 부족으로 재래식 항공모함으로 전환해 새롭게 건조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입장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한국이 중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하는 방위 체계를 구성할 시간을 번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 항공모함이 허접하다고 해도 항공모함은 결국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견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같은 항공모함으로 대응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항공모함을 건조할 예산으로 더 많은 하이급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또다시 우리 해상 안보의 공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한정된 전투기 수량으로 바다와 공중 모두를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경항모를 건조하는 것은 리아오닝함, 산둥함 같은 구형 재래식 항모도 대응하기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캐터펄트를 판매하더라도 기껏해야 배수량 만재 4만 톤급 수준으로는 하나에 1,500톤이나 되는 진기식 캐터펄트를 설치할 수도 없고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자니 극심한 전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중국의 항모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캐터펄트가 탑재된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대한민국이 보유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캐터펄트를 한국이 확보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미국과 대립하며 세계 패권 야욕을 꺾지 않는 이상 미국은 자신들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해줄 강력한 우방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북아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등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캐터펄트를 한국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다음 새로운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